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형준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특허법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초 GS 플러스 그 OT 듣고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다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웰컴 클래스 OT라고 해서 인터넷에 뭐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안 들으셨으면 이거 필수적으로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필수 시청하시면은 강의 내용이나 강의 자료, 옥하방 안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수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드리고, 뭐 답안 작성이라든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목차랑 뭐 기본 이론.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을 설명하긴 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좀 가벼운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 조망 위주로 설명할 거예요. 네.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이제 년도별로 상이하고 문제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난이도가 높았다가 어떤 해에는 난이도 낮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100점 만점이면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4개로 끊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30점짜리 문제는 통상 어려워요. 근데 20점짜리 문제는 통상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출제 기간이 이제 이렇게 되죠.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보통 문제 2문제, 쉬운 문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 난이도, 이거 왜 그런 거죠? 그 저희 줄 세우려고 정규 분포 만들려면 어려운 문제랑 중간 문제랑 쉬운 문제랑 뭐 섞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다면 실전 GS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들을 건데, 이 실전 GS도 이제 회차별로 문제별로 이제 난이도가 달라요. 근데 실제 시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초 GS는 기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를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차는 포기만 안 해도 성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를 안 하게 하려면은 기초 GS에서 여러분들 난이도를 천천히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예 바닥인 문제부터 해서 이제 기출에서 한 보통 정도인 난이도 문제까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랑 논점은 거의 다 똑같아요.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논점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살짝 낮췄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답안 작성의 전제.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강사 답안 따라하세요. 네. 동차 때는 그게 답입니다. 답안 작성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수학, 뭐 과학처럼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견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판례가 있더라도 뭐 판례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정답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정답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자기가 기본 이론을 공부해서 풀 수도 있고 하는데, 강사 답안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네. 그래서 동차 때는 한 과목당 한 강사 듣고 그것만 따라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실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이제 다른 강사님들 그 답안을 보더라도, 아, 이게 어디가 왜 다른지를 알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럼 어디가 왜 다른지 알면 나는 이게 조금 더 취향에 맞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동차 때는 다른 강사님 답안을 보면 이게 왜 다른지 몰라요. 왜 다르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동차 날아가고, 동차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기둥 날아가고. 네. 그러니까 동차 때는 한 강사 이렇게 쭉 보는 게 속 편해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듣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강사님 답안을 따라하면은 실제 시험에서 7점 나와요. 네. 어떤 강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 취향 차이는 있어도 다 방어적 답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각 강사는 자기가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어떤 답안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 강사 믿고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의 대원칙. 제가 아까 중간에 방어적 답안이라고 표현했는데, 답안 작성은 정답이 없더라도 형식 면에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법률가 시험이에요. 법률가가 뭐 하는 거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법률가예요. 우리 법시험이죠. 특급 법시험, 민사소송 법시험. 그러면 법조문이 있어요. 그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법조문은 답안에 법 이렇게 쓰실 수 있죠. 한자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은 이제 문학판검이라고 하죠. 뭐 학설도 해석이고 뭐 다 해석인데 우리는 통상 판례를 쓰죠. 그래서 법조문 쓰고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적용은 뭐죠? 사안, 결론.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문제에서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법조는 뭐지? 아, 이거 신규성 문제다 하면 29조 1항 적어야 되는 거고, 간접침해 문제다, 방법 발명이다 하면 127조 2호 적어야 되는 거. 해석이 문제된다. 이거 전용성이 문제된다. 다른 용도가 있는지. 네, 뭐 이러면은 다른 용도 관련된 판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법조문이 있고, 사안을 해결할 때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교수들마다 선호하는 답안 작성 스타일이 달라요. 뭐 누구는 사안을 세게 써라, 누구는 이론을 좀 충실하게 써라, 뭐 하면서 다 개별적인 다르지만 어떤 교수에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수칙이 있다. 근데 법리를 쓰고 설문을 해결한다. 그래서 법리를 쓰는, 법리라는 건 이 법조문이랑 판례를 합쳐서 법리라고 부릅니다. 법리를 쓴 다음에 사안을 해결한다. 이런 기본적인 수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원칙만 지킨다면은 답안이 뭐가 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는 주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안을 쓰시면은 회차별로 이제 내가 한 3회차에서 5회차, 6회차 막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답안 작성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름 이걸 보면서 답안 작성이 이런 거네 라고 막 파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10회차에서 12회차, 13회차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답안 작성 형태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답안 작성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논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점이 다르면은 그 논점에 맞게 푸는 답안 작성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초반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초반에는 법조문 적고 판례 적고 사안 적는다, 이걸 기본 원칙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혀요. 네. 답안제 옷을 입히는, 이게 답안 작성 스킬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차에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띡띡띡 적어 놓으면 이것도 괜찮지만, 여기에 뭐 법조문에서 신규성 의치지 법조문,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성 판례, 이런 식으로 하면 옷을 입혀요. 이 옷은 논점에 따라 옷 입히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쓰는데 논점에 따라 옷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뭐 이게 답안 작성 형태가 다르냐면은 사실 법조문, 판례, 사안은 똑같습니다. 근데 옷을 입히는 방식이 논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답안 작성 학습 시 유의점, 요 핵심은 뭐냐면 완벽주의는 장수한다 이거예요. 네. 처음부터 뭐 답안 작성 처음부터 이 강사가 쓴 거 왜 이렇게 썼는지 막 이런 거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쓴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장수하는 거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질문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건 왜 그렇죠? 근데 이건 모순 아닌가요? 이건 왜 그렇죠? 하면서 하면은 이제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지니까 초반에는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병장 정도 되면은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왜 그런지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경력이 쌓이면은. 근데 그거를 항상 매 순간마다 왜 why 계속 쓰잖아요. 그 초반에 동차할 때 이제 실력 상승이 조금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냥 따라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언제 나냐면
기득 때 나요. 근데 지금은 기득 생각하지 마세요. 기득 생각하지 말고 동사 때는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항상 수동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아놓고 이거는 도저히 좀 해결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 생겨요. 그런 거는 이제 왜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질문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근데 원칙이 수동적인 자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설마 틀린 거 가르치겠어요? 안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됩니다. 법률가, 네. 우리는 법률가 선발 시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뭐 변리사 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이에요. 네.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 제시가 돼요.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신규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균등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신규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서 뭐 6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가끔. 근데 보통 사례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갑은 뭐를 했다, 을은 뭐를 했다 막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갑이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뭐 갑이 특허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가 시험인 거예요. 등록받기 위한 조치를 서술하시오.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대응 조치를 서술하시오. 다 사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법률을 뽑아야 됩니다. 126조 1항 침해금지 청구권이 문제된다. 근데 통상실시권자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126조 1항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 다 법조문이 나옵니다. 근데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126조 1항의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로 볼 수 있는지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항상 사실관계 나오면 법조문을 뽑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이게 그냥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한다. 네. 그래서 조문 판례 사안이에요. 제 특허 1차 책이 조판기거든요.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도 안 돼요. 네. 이제 2차는 조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적고 판례 적고 사안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를 붙입니다. 조문, 판례 사안이 이제 우리 수험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분석해서 실력이 빨리 오를 수 있어요. 조문이 있잖아요. 그 조문은 의요절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항을 달리할 수도 있고 한 항에 의요절효가 전부 다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조문을 분설하면 의요절효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조문이 왜 생겼는지까지 포함을 시키면 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차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 해서 근데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입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의요절효라고 외우는 거죠. 조문은 의요절효다. 그 다음에 조문을 해석하는 거다. 특정 조문에 예를 들어서 확대된 선출원주 29조 3항의 동일, 실질적 동일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동일이 아니라 확선의 동일은 실질적 동일, 협의의 동일. 네. 판례 어떻게 하죠? 구성 일부의 차이가 있더라도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동일하다. 그래서 29조 3항의 동일을 해석하는 판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문학판검이라고 외워야 돼요. 해석은 문학판검이에요. 이 법조문의 어떤 용어 해석이 문제된다. 문제점. 그 다음에 학설, 완전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견해, 실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견해. 판례는 뭐시기라 해서 실질적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네. 그래서 검토, 완전한 동일은 현실에서 거의 있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 동일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법률가는 이제 조문을 잡고 이제 뜯어요. 의요절효로 뜯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합니다. 특정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 학, 판, 검 이렇게 뜯는 거예요.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은 사안이랑 결론 두 가지예요. 이걸 구별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구별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뒤에서 또 알려드리는데 사안은 뭐냐면 법조문에 요건 효과가 있으면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걸 사안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물어본 바에 대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신규성이 쟁점이에요. 선행 발명이 있는데 특허 발명이랑 뭐 조금 달라요. 신규성은 동일한지가 쟁점이에요. 근데 사안에는 뭐라고 적냐면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아서 뭐 신규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해당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 심판이 청구됐는데 예상 심결을 예측하시오 하면은 신규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용 심결, 기각 심결합니다. 근데 그건 법조문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안은 법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본 바에 대해서도 결론을 써야 돼요. 예상 심결을 물어보면 신규성만 물어보면 신규성 사안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게 곧 결론이니까. 근데 신규성이 쟁점인데 29조 1항이 쟁점인데 무효 심판 결과를 물어봤다면 이건 무효 심결, 인용 심결이 예상된다. 기각 심결이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 된다. 그래서 사안이랑 결론이랑 원칙적으로는 뜯어지는 개념이에요. 가끔가다 문제에 따라서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뭐죠? 우리는 법률가니까 법률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법률은 조문이고 해석은 판례고 적용은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조문은 의요절효로 뜯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문을 해석하는 건 사실 우리가 답안에 통상 판례만 적어요. 민소에선 문학판검을 다 적거든요. 특허에선 판례만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채점 기준에 판례 빼고는 채점 기준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민소에서는 학설이나 이런 검토에도 배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특허에서는 판례만 보통 이제 득점 채점 기준표에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만약 책을 보시더라도 판례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기가 GS에서 이게 쓰였다 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GS에 안 쓰였다 하면은 일단 동차 때는 제끼고. 네. 저는 일반인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차인데도 기본서를 통으로 다 외워도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 자체가 일단 이분은 특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외울 능력이 있는데 기본서를 다 외워도 되나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그럼 무조건 붙습니다. 되게 높은 등수로 붙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외워진다면. 근데 우리는 통상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GS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GS에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애들 위주로만 계속 GS에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공부하는데 거기서 아무튼 판례 중심으로 외우시면 된다. 그 다음에 문학 판검이 가끔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심심. 네.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있는데 이거 뭐죠?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소송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래서 학설에 무제한설 제한설에서 판례 무제한설 원칙이고 뭐 거불심일 때 일부 제한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검토에서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겠죠. 왜 판례가 타당하다 가죠? 우린 수험생이니까 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문학 판검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외우세요. 네, 다 외우세요. 왜냐면 걔네들은 기출에서도 통으로 학설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 저도 채점 기준표를 다 분석합니다. 어느 문제에서는 학설에 배점이 있던 경우가 많았고 어떤 문제에서는 학설 배점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써도 채점 기준표에 없는 걸 써도 득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수님 재량입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요. 교수님이 기분 좋으면 점수 주는데 채점 기준표에 없는 거 적었을 때 교수님 기분 안 좋으면 점수 안 줄 수도 있어요. 교수님 나쁜 사람 아니냐 하면 나쁜 사람 맞아요. 네. 적용 사안 결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민소에서는 아무튼 문학판검 열심히 외우시고 민소에서 문학판검사라고 하죠 통상. 근데 그거는 이제 적용까지 고려한 거고 해석은 통상 문학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판검은 항상 어떤 법 조문에서 나옵니다. 조문을 해석하는 거니까. 네. 답안 작성의 기본. 네.
지금 여러분들은 새싹이어서 처음부터 기본적인 내용을 다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도 분석하고 실력이 빨리 늘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새싹이라 걸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답안 작성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관련 법리, 사안.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 똑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 관련 법리에는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사안에는 설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관련 법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안에서 설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를 쓰고 문제를 풀면 된다. 답안은 법리를 쓰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갑니다. 법학 교과서가 있어요. 네, 법학 교과서가 있는데 일반적인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문이 분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신규성 하면 의의취지 요건 효과. 그래서 요건은 동일, 효과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의취지 요건 효과. 이게 법학 교과서의 조문 분설 형태예요. 근데 법학 교과서에서 이제 관련 논의가 있을 때 동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걸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9조 1항의 동일의 의미가 뭐냐 해서 완전한 동일성, 실질적 동일성, 뭐 판례 검토. 그래서 이거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응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특허 답안을 쓴다면 판례처럼 써야 돼요. 네. 교과서처럼 쓰면은 안 돼요. 교과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볼 건 아니에요. 네, 교과서를 볼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수험이니까 수험은 법률가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가 중에 제일 탑 클래스가 판사님들이잖아요. 판사님들이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어떤 법리가 쓰여진다. 관련 법리가 나오고 사안에서 어떻게 쓰니까 어떤 뭐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판사님들이 법리 쓸 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조문 쓰고 관련 판례 쓰고 사안 쓰고 판사님들이 이런 형태로 답안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조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판례 씁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목차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특수한 타입이에요. 판사님들 바쁠 때 관련 법리 없이 사안 해결만 합니다. 판사님들이 바쁘다는 소리는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수험에서 시간이 없는 건 뭐냐면 배점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배점이 실적 동의 문제가 나왔는데 배점 2점이다 하면은 관련 법리 안 쓰고 그냥 사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구성 A랑 A'이랑 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고 이게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없어서 뭐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아서 인용 심결이 예상된다. 뭐 기각 심결이 예상된다. 그래서 법리를 안 쓰고 곧바로 사안포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배점이 낮을 때. 그래서 원칙은 법리를 쓰고 사안을 쓰는 거. 근데 판사님들 바쁘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배점이 낮으면 네, 관련 법리를 생략하고 사안을 쓰는 거예요. 답안에 일반적인 목차가 있어요. 관련 논의가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판례 베이스 문제가 있고 기본 법조문 문제가 있어요. 판례 베이스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안일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제 판례는 이제 어떤 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이라는 거는 관련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판례 없이 그냥 법조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변리사학 기출문제 실제 나왔던 형태로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냥 59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네,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문 쓰고 사안 쓰면 되죠. 이거는 문학 판검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럼 법조문 쓰고 사안 쓰는 거니까 관련 법리에서 조문을 분설합니다. 의요, 절효, 뭐 심사 청구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뭐 이런 내용들 써주시고 사안에 누구든지니까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관련 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서 이게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규성이 쟁점인 거예요. 만 신규성이 쟁점이면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걸 써줘야죠. 근데 이 관련 논의가 이걸 주소 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관련 논의를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요건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규성이 쟁점이라면 우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거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목차 어떻게 되냐? 요건에 관련 논의가 있으면은 관련 법리 쓰고 의, 요, 효 쓴 다음에 여기에서 요건 밑에 반가로로 목차를 뚫어줍니다. 문학판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 목차예요. 법조문을 분설하면은 이게 기본 목차인데 여기서 요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요건의 하위 목차로 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효과의 논의가 있을 때도 있어요. 네, 효과의 논의가 있을 때도 있는데 언제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30조 1항에 공지의 주장이에요. 공지의 주장인데 공지의 주장 뭐죠? 1년 이내에 출원하면은 당해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공지되지 않은 발명을 봅니다. 근데 당해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당해 출원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공지되지 않은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대충 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유기술의 항변을 할 때도 공지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지 하면은 그거는 효과에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네. 요건은 뭐죠? 1년 이내에 출원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는 거죠. 효과에서 당해 출원해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자유기술의 항변을 판단할 때도 공지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관련 법리 쓰고 사안에 쓰면 되는데 관련 법리 쓸 때는 의, 취지, 요건, 효과 뭐 통상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건에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 밑에 문학판검 효과에서 문제가 된다면 효과 밑에 문학판검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게 답안 작성의 기본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100점짜리를 풀면은 문제 1, 2, 3, 4가 있어요. 문제 1, 2, 3, 4가 있는데 문제 1에 설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설문 1번, 2번, 3번 문제 2번에도 설문이 1번, 2번 해서 설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설문 하나당 통상 10점이라고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문제 1에 설문이 몇 개죠? 3개. 문제 2에 2개. 3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답안지에 이렇게 대괄호로 문제 1 쓴 다음에 로마자 1로 설문 1 씁니다. 이거 형식 알려드려야 돼요. 뭐냐면 3회차 채점자분들이 막 화나요. 답안 형식을 안 지켰다고. 로마자랑 숫자랑 막 이런 거 지켜주세요 하는데 이거 사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당연한 건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설문을 로마자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로마자로 따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법리랑 사안 이거는 숫자 목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숫자 목차라고 이렇게 해서 각각 설문별로 관련 법리 쓰고 사안 쓰고 관련 법리 쓰고 사안 쓰고 그래서 전부 다 도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답안을 20페이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리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조문을 분설해서 넣고 해석이 있으면 문학 판검을 넣는데 통상 판례를 넣는다. 그래서 조문 판례 사안, 조문 판례 사안, 조문 판례 사안, 조문 판례 사안. 그래서 어떤 문제든 여기서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법조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지? 해서 판례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네,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여기 5기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16페이지 답안 기준으로 제가 PPT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20페이지 기준으로 답안이 바뀌어가지고 6, 4, 6, 4 페이지에 쓰시면 되겠죠. 네. 쓸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질문 되게 많이 옵니다. 어떤 질문이 많이 오냐면 암기도 안 되신 분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 하냐면 저 필속이 느린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암기가 풀로 되어 있어야지만 필속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필속 측정하는 방법을 이따가 애국가 써보면서 필속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이게
어떤 문제가 논점이 1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논점이 1개일 때는 쉬워요. 설문해서 로마자일 한다 설문 1 이렇게 쓰시고 관련 법리수 사안 쓰시면 돼요. 네. 근데 논점이 2개다 하면은 설문 1 한 다음에 A 논점, B 논점, 결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논점 안에 관련 법리 소결, B 논점 안에 관련 법리 소결, 결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안이었는데 소결, 결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논점이 여러 개면은 이거 그냥 사안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사안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소결해서 어떤 한 쟁점을 마무리해준다 이런 의미로 소결하고 마지막에 모아주기는 결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점이 2개 이상 들어간다면 우리는 강약 조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약 조절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선결 논점이랑 연결 고리가 있어요. 네. 어떤 하나의 주논점이 있을 때 그 앞에 살짝 터치를 해주는 게 선결 논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 공지 예외 주장이 주논점이에요. 30조가 주논점인 거죠. 그러면 30조에 대해서 관련 법리에 법조문 판례 써주시고 사안 쓰는데 공지 예외 주장은 발명이 공지된 거를 전제로 해서 그 공지된 걸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지되었는지 먼저 써주고 공지 예외 주장 가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지되었는지는 설문은 명확해요. 그냥 뭐 이제 출원 전에 생산 판매했다. 공연 실시라 공지된 게 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짧게 써주는 거예요. 이거 짧게 쓸 때 여기에 또 관련 법리에서 법조문 판례 사안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강약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논점은 관련 법리 사안. 주논점, 그러니까 채점표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된다. 출제 의도 파악을 잘해라. 쓸데없는 걸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냐면 주논점은 안에 목차를 많이 쪼개요. 그 다음에 부논점은 안에 목차 안 쪼갭니다. 그래서 공지의 주장이다 하면은 거기는 이제 목차를 쪼갭니다. 근데 공지가 됐는지 판단할 땐 목차를 쪼개지 않아요. 그 우리가 채점자한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암시를 주는 거죠? 저는 동차는 아닙니다. 만약 여기도 공지 여부한다 신규성 29조 1항에서 막 신규성 상실 사유에서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동차입니다가 돼서 떨어집니다. 주논점이 아닌데 목차를 많이 쪼개면 안 돼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아마 2차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은 부논점은 목차를 안에 뜯지 않는다. 주논점만 목차를 많이 쪼갠다. 그게 우리가 채점자한테 저는 동차는 아니에요 이런 신호예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게요. 논점이 3개예요. A 논점, B 논점, C 논점. 그러면 밑에는 결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 논점이 A 논점이랑 C 논점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B 논점이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을이 A 플러스 B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을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용관계 문제입니다. 둘 다 특허를 받았는데 이 을이 실시하려면 이용관계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 A 논점.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았는지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허락심판에서 138조 1항 2항 적으면서 조문 쓰고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서 여기서 허락 관련해서 통상실시권의 의취지, 요건, 효과 막 이런 걸 써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저는 동차예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논점, 부논점을 제가 예시는 들어드리지만 이게 감각적으로 딱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 논점이 여러 개일 때는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 주논점은 목차를 쪼갠다. 부수논점은 목차를 쪼개지 않는다. 그래서 부수논점은 선결논점이랑 연결고리가 있다. 근데 목차를 또 이걸 선결논점,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다 알려드려요. 네. 지금은 개념 쌓으시면 되겠고 이제 내가 2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요인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죠? 논점 누락, 논점 이탈. 강약 조절 실패. 네, 크리티컬합니다. 그걸 잘못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채점 과정을 아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10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근데 100점짜리 문제가 출제 의도가 교수님이 A 논점에 대해서 주논점이니까 이거 80점이라고 할당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B 논점에 대해서 이건 부논점이니까 20점이라고 할당을 해놨어요. 고수분들은 어떻게 쓰죠? 답안을 쓸 때 답안의 80%는 A 논점을 쓰고 20%는 B 논점을 써요. 주논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목차도 쪼개고 해서.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몇 점을 받을까요? 고수잖아요. 그럼 100점 곱하기 80%, 20% 곱하기 0.7 해서 70점이 나옵니다. 사실 갑은 100점이어야 되거든요. 주논점 80점짜리 썼고 그 다음에 부수논점 이제 20점짜리 썼으니까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나랑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없어. 그래서 너는 학생이니까 0.7을 곱해서 7점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잘 쓰는 사람은 7점이에요. 근데 이제 중수가 있어요. 중수는 통상 부진정 동차라든지 물기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는 건 많은데 강약 조절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 논점, B 논점이 논점인 건 파악을 합니다. 근데 강약 조절 잘못하면 둘 다 50대 50으로 쓰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쓰면은 자기가 할당해 놓은 점수 이상으로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을의 점수는 100점 곱하기 50%, 20% 곱하기 0.7에서 49점이에요. 뭐냐면 A 논점은 사실 80점까지 줄 수 있는데 네가 50%밖에 안 쓴 거고, 그리고 B 논점은 네가 50%를 썼지만 나는 맥시멈으로 20점까지밖에 줄 수밖에 없으니까 70점 곱하기 0.7 하면 49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점을 똑같이 추출해서 둘 다 썼지만 강약 조절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주논점의 점수를 할당을 많이 해놓고 부수논점의 점수를 할당을 적게 해놓으니까 주논점 우리가 답안에 많이 쓰고 부수논점 작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동차 알려드릴게요. 동차는 한 문제당 논점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이 문제는 기판력 문제네. 이 문제는 중복 문제네. 논점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기득분들은 이제 중복이랑 예비적 병합이랑 같이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아직 민소를 안 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동차분들은 어떤 문제를 보면 논점이 하나만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100점을 다 채웁니다. 그러면 초보가 중수를 이겨요. 이 초보는 100점 곱하기 80%에서 0.7 하면 56점이 됩니다. 이게 동차 합격의 비결이에요. 주논점만 조심,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한 놈만 자꾸 패면은, 그러면 이제 물동차라든지 부진정 동차분들이 논점 추출을 하는데 강력 조절 실패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산신령이 신림동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림동에 시험 차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산신령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을 너무 많이 닦아가지고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 보잖아요. 출제도는 주논점이 하나인데 이 문제를 보고 이 산신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점이 여러 개가 추출이 됩니다. A 논점, B 논점, C 논점, D 논점, E 논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산신령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답안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썼다 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이 산신령은 이제 20, 20, 10, 10, 10 해서 0.7 하면 49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A 논점 20% 썼잖아요. 그러니까 20% 다 줘요. B 논점도 20% 썼잖아요. 20% 점수 다 줘요. 근데 채점 기준표에 C 논점, D 논점, E 논점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점수, 원래 이거 재량 점수 안 줄 수도 있어요. 빵점, 채점 기준이 없으면 빵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아련하니까 이제 10점씩 이제 10%씩 이렇게 점수를 좀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이제 중수랑 실력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산신령 분들은 시험을 많이 보더라도 그냥 그저 그런 점수로 계속 아쉽게 떨어져요. 네.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문 용어로 알려드리면 요 을을 백화점식 답안이라고 합니다. 논점이 되는 거 추출을 잘했어요. 근데 강약 조절을 다 균등하게 해서 이제 출제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강약 조절했다면 백화점식 답안이라, 그 용어의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백화점식 답안이 여러 가지 그냥 나열해서 진열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진열을 해놓은 거죠. 백화점식 답안. 그래서 가끔 채점평이 나올 거예요. 백화점식 답안을 쓰지 마세요. 이러면은 아, 강약 조절을 잘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점. 출제 의도인데 내가 빠뜨려서 안 썼어요. 논점 누락이라 하는 거고, 출제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썼어요. 그걸 논점 이탈이라고 하는 거고, 강하게 써야 되는 거 약하게 썼고, 약하게 써야 되는 거 강하게 썼어요. 이건 강약 조절 실패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안 하면은 사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점 추출. 이 반대 얘기가 뭐죠? 논점 추출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을 잘하면 붙는다. 이 반대가 논점 누락, 논점 이탈, 강약 조절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논점에 비해 배점이 낮을 때 강약 조절. 우리가 관련 법리를 쓰고 사안을 쓴다 했어요. 근데 배점이 뭐 8점, 1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외운 걸 다 써도 돼요. 의, 요건, 절차, 효과 다 써도 되는데, 근데 배점이 낮으면은 이제 풀배점일 때 하는 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배점이 충분하잖아요. 그럼 논 거랑 결론을 전부 다 쓰는데 배점이 낮으면 논 거를 생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배점이 낮으면 법리 사안을 쓴다면 법리를 생략하고 사안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선순위 잘 뽑아야 돼요. 만약 배점이 낮은데 자기가 법조문만 쓰고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동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낮으면 법조문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안에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례가 길어요. 배점이 낮잖아요. 결론만 쓰는 거예요. 논거만 쓰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동차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양 줄이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우리 사실 합격하는 비법은 뭐냐면 동차인 걸 티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동차면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 젊으니까 공부를 더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차인 거 절대 티 내면 안 돼요. 동차인 거 티를 안 내려면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씩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사안이랑 결론 구별되는 거 말했고, 소결이랑 결론이랑 구별되는 거 말했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된 내용을 말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채점평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일반론을 줄이세요. 일반론을 줄이세요. 일반론 너무 많아요.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동차 때는 기초 JS 쓰면은 항상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일반론이 뭔지 알아야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론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광의로는 관련 법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안을 해결하는 부분을 빼고 그 위에 쓰는 거 전부 다 일반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좁은 의미의 일반론은 뭐냐면 관련 법리 중 해당 사안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해당 논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 추상적인 개념, 사안 해결과 거리가 먼 내용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일반론을 줄이라는 소리는 보통 후자예요. 네. 그래서 관련 법리를 완전 생략하는 거는 배점이 엄청 낮을 때만 관련 법리 자체를 생략하는 거고, 통상 사안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신규성이 쟁점이에요. 신규성이 쟁점인데 심사관이 거주리유 통지를 했어요. 근데 선행문헌이 3개예요. 구성이 각각 공지되어 있다고 신규성 위반이라고 통지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선행기술 단일화 원칙 위반이죠. 그러면은 신규성 위반에서 일반론을 적을 때 우리가 관련 법리에서 법조문 적고 29조 1항 적고 판례에서 선행기술의 단일화 원칙 판례를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이게
선행문은 여러 개니까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사안을 적고 결론. 그래서 거절 이유는 부당하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여기 일반론으로 어떤 분들은 뭘 쓰냐면은 이제 시각주의. 시분초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 판례. 그래서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양 발명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안 해결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논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를 막 쓰는 거죠. 가끔 이걸 쓸 때도 있어요. 언제 쓰죠? 배점이 너무 클 때. 근데 통상 배점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배점이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오지. 그러니까 일반론을 줄여라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선행문은 3개니까 선행기술의 단위 원칙 빼고는 안 적어도 상관없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죠? 네, 죄송합니다. 네, 채점 방식. 채점을 고려한 답안 작성. 네.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하면은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실관계가 있고 뭘 물어봐요. 뭐 신규성을 판단하시고 진보성을 판단하시고 막 물어본 다음에 거기 채점 기준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법조문 하나 쓰여져 있고 뭐 판례 하나 쓰여져 있고 결론 맞췄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1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표에 항목별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채점 기준표라는 것은 되게 형식적입니다. 어떤 조문, 어떤 판례, 어떤 사안. 근데 이걸 다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도 법조문 판례 사안 다 썼고 B라는 친구도 법조문 판례 사안 다 썼어요. 그렇지만 누군 점수가 높게 나오고 누군 점수가 낮게 나와요. 네, 답안 작성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법조문 판례 사안을 쓰는 건 일반적인 규칙은 맞지만 거기 옷을 입히는 방식이 쟁점에 따라 달라지고 목차가 조금씩 달라진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답안 작성 스킬이에요. 근데 답안 작성 스킬은 정의를 하면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점수를 더 잘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하지 마세요. 동차 때는 그냥 문제별로 강사 답안이 있으면은 그 강사 답안대로 그냥 모방해서 쓰는 걸 하세요. 이게 답안 작성 스킬이 이미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모든 강사 답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답안 작성 스킬을 연마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뭐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동차 때는 강사 답안처럼 가자. 그걸 못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강사 답안처럼 쓰면 사실 붙어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점수 부여 방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가독성이나 논리 흐름, 답안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썼더라도 가독성, 논리 흐름이 중요해요. 가독성이 뭐죠? 왁구. 네, 왁구인데 요게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답안도 내용이 괜찮아도 답안이 이제 막 너무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 형식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독성이 낮게 측정이 돼서 똑같은 내용을 다 썼어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법조문 판례 사안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목차에는 법조문은 썼어요. 근데 사안을 쓴 다음에 사안을 쓰다가 판례가 떠올라서 판례도 그렇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법조문 판례 사안 다 썼다고 했는데 판례 쓴 거 맞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항의하지 마세요. 뭐냐면 채점자들은 채점을 빨리 합니다. 판례 쓰려면 판례를 목차화 시켜서 나중에 답안을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수정해서 여기 올릴 수 있거든요. 화살표에서 여기 네모 피친 다음에 여기에 한 글자 써야 돼요. 뭐라고 쓰냐면 죄송합니다 유유. 이걸 안 쓰잖아요. 채점자가 화나요. 왜냐면 계속 화살표로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하면 화나니까 죄송합니다 유유 해놓으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변리사 시험이 전기 기사보다 당연히 클래스가 엄청 높죠. 전기 기사는 그냥 학부생들이 졸업하면 그냥 당연히 뭐 딸 수 있는 약간 기사 자격증인 거고 안 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전기 기사를 그냥 학교 졸업한데 아까워서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근데 전기 기사는 공학 시험이니까 숫자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제가 채점을 하니까 58점이었어요. 60점이 넘어야 합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58점이 나왔는데 한 문제를 진짜 정성스럽게 쓴 다음에 이거를 되게 이쁘게 줄을 치솟아 근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나서 잘못 썼어요. 유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답안 채점 결과가 60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신고하세요. 네, 신고하셔도 되는데 저 정기사 이제 자격증 필요 없어요. 이제 박탈해 가도 상관없으니까 말하는 건데 이게 사람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판례가 나중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화살표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근데 시간 남으면 뭐라고 더 써줘요. 제가 원래 안 이러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네, 하면은 이제 교수님 불쌍하다고 점수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논리 흐름. 논리 흐름은 뭐냐면 논점이 복수계일 때가 있어요. A 논점, B 논점, C 논점인데 순서대로 가려면 A 논점, B 논점, C 논점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복수 논점일 때 이게 순서가 상관없을 때가 있고 순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 같은 걸 잘 지켜야 논리 흐름을 잘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물론이고 가독성이랑 논리 흐름까지 고려해서 점수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GS 저희 윌비스 기준을 말씀드리면 민소는 목차당 점수 부여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특허상표는 가독성 점수를 추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죠.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민소는 목차당 점수 부여 방식이고 특상은 설문별 통채점 방식. 이게 뭔 차이냐면 민소는 채점자들 우리 답안에 어떤 목차가 쓰여져 있으면 거기 1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줘요. 민소는. 그걸 다 더하면 이제 여러분 점수예요. 근데 특허상표는 목차 옆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요. 설문 1 하면은 그냥 6점, 설문 2 하면은 5점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소는 실제 시험도 그런데 너무 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쓰는 대로 점수가 많이 부여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윌비스에서 채점할 때 목차당 점수 부여. 그래서 목차 많이 뜯잖아요. 점수 많이 줍니다. 네. 그리고 특상은 목차를 아무리 뜯어도 해당 준원점을 잘 못 추출했다든지 준원점에 대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열심히 써도 점수가 낮아요. 설문 전체로서 점수를 주고 목차당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의 채점이 특허상표는 양보단 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면 동차가 붙을 수 있는 희망도 많이 쓴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안 양이 적더라도 문제를 잘 풀면은 또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인데 이걸 기억하세요. 준원점 플러스 답. 이것만 해도 붙는데 지장이 없어요. 민특상 전부 문제 엄청 많잖아요. 뭐 민소도 10문제 나오고 특허도 10문제 나오고 상표도 10문제, 뭐 설문이 여러 개 다 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너무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준원점이랑 답만 맞추자 하면은 그러면은 고득점으로 합격합니다. 통상 사람들이 왜 떨어지냐 하면은 준원점 답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차 때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득 형님만큼 따라간다 뭐 그런 거 뭐 정신적으로 뭐 멘탈적으로 싸움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준원점 잘 맞추고 그거에 대해 판단 잘해서 답 정확하게 맞춘다. 기본만 지키자. 기본만 지켜도 기본 점수 파파파파 올라가면은 붙을 수 있어요. 그 점수 나오면.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욕심이 있어요. 이 문제 준원점 답 이건데 이렇게 해야 더 점수 잘 나오고 저렇게 해야 점수 잘 나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고르게 푸는 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다 준원점이랑 답만 맞추자. 그래서 붙는 데 지장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답안 작성하죠. 이번 주 오늘 토요일이랑 내일 일요일은 답안 작성이 없어요. 근데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는지 알아야죠. 네. 일단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목차를 쓰는 거는 뭐 형식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네. 해보면은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냐 하면은, 네, 가독성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독성 좋아야 되는데, 이건 추상적 개념이니까 일단 생략할게요. 나중에 가독성은 답안 나중에 많이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용으로 우리는 판례 문제가 있고 비판례 문제가 있어요. 판례 문제가 있고 창작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를 낼 때가 있고, 그다음에 판례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판례 변경해서 낼 때가 있고, 판례 변경도 아니라 자기가 상상 속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판례를 어떤 소재로 삼아서 문제를 냈다면 그걸 판례 중심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판례를 무조건 잘 써야 돼요. 판례 잘 쓴 다음에 판례랑 똑같은 사실관계면 판례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 판례랑 사실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달리할 정도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신규성에서 실질적 동일, 뭐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차이 정도면 동일하게 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선행 발명이랑 추론 발명은 유사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판례 문구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규성을 판단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아무튼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시험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 중심 문제가 나왔다. 판례를 어떤 소재로 나왔다면 결론은 판례랑 똑같이 가야 된다. 근데 판례가 변경되었으면 순간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득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판례 중심 문제는 판례를 강하게 써야 된다. 판례를 최대한 두껍게 쓰고, 사안포섭할 때 판례가 사안포섭하는 방식이랑 유사하게 사안포섭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린 법률가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가 곧 법률가 중 제일 탑 클래스잖아요. 판사님들 쓰는 게 곧 답이에요, 수험상. 특히 대법원 판례는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판례 두껍게 쓰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하는 게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창작 문제. 창작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법조문 문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법조문 문제. 법조문 문제는 절차 조치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잘 보세요. 갑이 어떤 출원을 했어요. 출원했는데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이의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이에 대응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하면은 판례가 없어요. 진보성 위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진보성 위반인지 먼저 판단해야죠. 그 다음에 진보성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삭제 보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보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잖아요. 의견서를 제출해서 진보성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퉈야 돼요. 근데 그때 판례가 특별히 없어요. 절차 조치 문제는 특정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진보성 위반의 거절을 통지받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쓰시오 하면은 특정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각적으로 써야 된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써야 된다. 아까 전에 진보성 거절 통지받으면 여러분들 변경 출원 생각했어요. 그 논점 누락이에요. 네. 그래서 변경 출원하면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또 페이크 넣을 수 있어요. 방법 발명 진보성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 출원 쓰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구체적인 검토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다 검토해야 되지만 이 설문에 맞는 애들을 써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방법 발명이면 변경 출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 물건 발명이면 변경 출원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문 문제가 있어요. 단문 문제는 제가 원칙적으로 말하고 과목별 차이를 말할게요. 단문 문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단문 문제는 배점에 맞게 양만 채우잖아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쓰면 점수가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제 특허 발명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은 그냥 청구법률 관련 내용도 써보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은 이제 참작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 쓰고, 침해 판단을 할 때는 청구법률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이 하자가 있으면 권리 남용이다, 권리 부정이다 해서 아무거나 쓰잖아요.
10점짜리다 하면 10점 분량을 쓰면 점수가 다 10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문 문제는 물어본 걸 쓰면은 양 맞게 쓰면 변별력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쓸 때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최대한 다각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치매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허 요건 판단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나눠서 쓴다든지 두 가지 반쪽만 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특허 요건 판단이랑 치매 요건 판단이랑 나눠서 쓰신 분들이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어차피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장에선 떠오르는 대로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시험장에서 2개 떠오르면 2개 쓸 거고 2개 떠올랐는데 하나 쓰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점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양만 채워주면은 특별히 변별력 없다 하고 다른 문제 잘 푸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원칙은 변별력이 없다는데 예외는 상표예요. 네. 네. 상표는 단문을 따로 좀 많이 대비합니다. 특허도 단문을 몇 개 대비하긴 해요. 근데 상표는 단문을 조금 더 특허보다 많이 대비해요. 그래서 식별력 관련 문제라든지 네. 주지, 저명, 뭐 상표적 사용, 상표권자 의무 막 여러 가지 이제 단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퍼블리시티 하면서 상표는 어느 정도 단문을 준비해 놓는 게 맞지만 특허는 그것보단 양이 적다. 그냥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동차 때는 GS에서 본 거 빼고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양만 채우면은 기본 점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차는 어디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단문은 출제 빈도수가 낮아요. 요즘에 특허 같은 경우에 사례형 문제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은 거의 안 나오거나 나온다 해도 변별력이 적으니까 사례 문제 다른 걸 잘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자기가 암기를 안 해놨잖아요. 시험장에서 유의할 건 하나예요. 10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답안 2페이지를 써야 되잖아요. 10점짜리면. 근데 한 반쪽 쓰다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적고 다음 문제 가는 게 사실 현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단문 문제는 쓰다가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상하다 싶으면은 답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간다. 네. 그래서 지금 고득점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판례 중심 문제는 판례 잘 쓰고 판례처럼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창작 문제, 뭐 법조문 문제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쓰고 그 상황에 맞는 애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단문 문제는 변별력이 없다. 원칙. 이렇게. 기본적인 답안의 작성 방향이 있어요. 3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몇 개는 말씀드렸어요. 방어적 답안. 방어적 답안 뭐죠? 일정한 형식은 지켜야 된다. 사안 먼저 쓰고 법조문 뒤에 쓰면 그런 건 안 돼요. 법조문 먼저 쓰고 판례 쓰고 사안. 그래서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 방어적 답안.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대로 결론 내는 게 방어적 답안이에요. 소수설대로 결론 내는 건 공격적 답안이다. 교수님들이 가끔 자기가 소수설 지지자면은 내 학설을 어떻게 알고 날 지지해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수험생 분들은 그냥 판례가 있으면 판례대로 그냥 답안을 작성한다. 이 원칙. 가끔 가다가 판례가 너무나 잘못한 게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변리사 소송 때릴 건 부정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업에서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는데 변리사 모든 수험생들이 소송 때릴 거 없는 게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변리사 니네 이상한 거 수험생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험생만 못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거는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건 특수한 경우예요. 네. 그 다음에 이해형 답안. 이해형 답안은 뭐냐면 기본서 그대로 갖다 쓰는 답안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 동차 초반에는 기본서 좀 옮겨가면서 쓰는 건데 이게 채점자가 채점표를 맨날 남기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암기에 관심이 없대요.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법리를 이해를 잘해야 되고 설문의 해결을 잘해야 된다. 그 법을 적용해서 법률가 선발 시험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기가 1순위예요.
그 이유가 뭐죠? 시간 안에 답안을 채우려면은 암기 없으면 그 시간 안에 답안을 못 채워요. 저는 사실 신규성에 대해서 6페이지, 뭐 10페이지 쓰라고 해도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신규성 가지고 뭐 3페이지 쓰라고 하잖아요. 펜이 안 나갑니다. 책이 없으면. 그래서 초반에는 책을 막 옮겨요. 그러면은 뭐 그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책도 옮겨보고 다른 것도 다 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형 답안인데, 이해형은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푼 티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석 합격자, 고득점 합격자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를 푼 티를 내야지 그냥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문제를 푼 티가 뭐냐면 사례형 목차예요. 기본서 목차가 아니라. 그래서 사례형 목차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기본서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서 목차는 신규성, 의, 요, 절, 효 쓰고 사안에서 뭐 신규성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본서 목차예요. 사례형 목차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출원 발명 확정, 선행 발명 확정, 그 다음에 대비, 동일성 판단, 사업, 결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문제를 푼 티가 이게 더 많이 나겠죠. 나 여기 다 썼다. 소용이 없어요. 넌 암기 열심히 한 친구구나. 이렇게 신규성, 의치지, 요건, 효과 다 써놔도 여기 위에 100점이 나오면 여기 위에 신규성, 의치지에서 29조 1항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문제를 푼 티가 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형 목차, 사안 포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암기 대회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암기가 필요하다. 양보단 질인데 질 다음은 양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명언들입니다. 모두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일단 OT 시간이니까 일반어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기 편한 답안, 채점하기 쉽게 써야 돼요. 이게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채점 항목 목차 키우기. 채점 항목에는 통상 법조문이나 판례나 사안 이런 애들이 항목별로 뭐 1점, 1점, 1점 이렇게 부과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법조문 쓴 다음에 사안 쓰다가 판례가 생각나서 사안 안에 판례를 쓰면 점수 안 들어간다 했죠. 왜냐면 판례는 점수 부여 항목인데 목차 키우기가 안 돼 있잖아요. 법조문 쓴 다음에 판례 목차 키운 다음에 사안 이렇게 써야 판례 썼구나 이거 명확히 아는데, 사안 안에 판례가 들어가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목차로 안 써놓으면 결론 빼고는 잘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걸 장점으로 이용해야 돼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장점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채점 항목은 목차를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준원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권리자인지 여부 이런 게 뭐 준원점이 될 수 있고, 그럼 목차를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무권리자인지 여부 목차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목차가 아무튼 중요한데, 내용은 키워드 위주로 압축 서술을 해야 되는, 키워드란 용어를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키워드는 쌍따옴표 이런 거 쳐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잘 안 봐요. 쌍따옴표 많이 쓰면 자신이 있는 애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형 답안, 보기 편한 답안, 방어적 답안 해서 기본 수칙 말씀드렸고 10분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